네,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즉 프로포절이죠. 프로포절 강의 제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와 프로그램,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앞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되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포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 프로포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약간 실질적인 거 기다리세요. 이제 조만간 실질적인 그러한 어떤 프로포절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곧 오픈할 테니까 기다리면서 같이 동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학습하게 될 학습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정의들이 잘 탄탄하게 갖춰 있어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 정말로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작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프로포절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무엇인가. 네 번째, 사업과 프로그램과 서비스와 더불어서 정책, 이것은 과연 동일한 개념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 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역량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상에서도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일상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의 단어보다 더 자주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프로그램, 원예 프로그램, 나들이 프로그램. 선생님은 어떤 일 하세요? 저요,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지관에 가서 게시판을 봤더니 이달의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네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는 엄청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냥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의미도 모른 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알고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진행, 계획이나 순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영국이나 방송 따위의 진행 차례나 진행 목록, 그러니까 어떤 차례나 목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프로그램이다라고 개념화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기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하여 컴퓨터에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문의 집합체이다. 어떤 명령문의 집합체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어떤 사전적인 설명들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 간단하게 좀 요약이 되어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일단 특정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어떤 프로그램의 순서를 공개하기 위함이라든지, 어떤 진행이나 차례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프로그램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이나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한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에서 조금 더 뛰어넘어서 다양한 어떤 요소나 활동들의 결합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요소나 활동이 왜 결합되어 있느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합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한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시스템. 뭐예요? 어떤 활동, 요소들이 서로 이렇게 잘 맞물려야, 톱니바퀴가 잘 맞물리듯이 맞물렸을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정의할게요. 프로그램은 뭐다? 목적과 목표를 지닌 서비스의 집합이다. 프로그램은 목적과 목표를 지닌 서비스의 집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는 것은 우선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목적과 목표를 갖고 무엇을 해야 돼? 서비스를 서로 톱니바퀴처럼 연결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불필요한 톱니바퀴를 거기에 맞물리는 것은 오히려 진행상의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톱니바퀴들은 빼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결합되어져야 되는 톱니바퀴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게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손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해왔었고, 본인도요, 많이 해왔었고, 또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생신잔치 프로그램, 생일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관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갔을 때 생신잔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나요? 자, 생신잔치는 왜 하는 것이죠? 목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생신잔치 프로그램은 왜 하냐 하면 어르신이라고 할게요. 어르신의 생활을 정말로 축하해 주는데 뭐가 돼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르신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같이 즐기는 목적이 있겠죠. 당신이, 어르신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했고 저도 어르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생신잔치 프로그램을 할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죠. 저는 잘못했네요. 제가 현장에 처음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선임이 없었어요. 제가 시설에 갔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 갔지만 사회복지사로 가자마자 내가 팀장이었고 의논할 상대는 없었고 앞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따라했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음식도 준비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꽃갈 모자도 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탕 목걸이도 만들어서 그 달의 생신 대신 어르신들에게 꽃갈 모자도 씌워주고 사탕 목걸이도 씌워주고 그랬습니다. 걸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신 축하합니다.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공연팀도 물론 초청했겠죠. 그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생신잔치를 마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잘못된 게 있을까요?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사회복지 초년생일 때 진행했던 여기에 생신잔치는 목적이 없어요. 물론 그때도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야 변함이 없겠지만 뭐가 없었냐면 정말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 없이 했다라는 거죠. 그 생신잔치는요,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면 결국은 김진훈, 바로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어르신이 꽃갈 모자 썼을 때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어르신도 좋아하지만요,
사진 찍을 때 사진 예쁘게 나와서 나중에 우리 이렇게 프로그램 했다고. 누가? 결국은 김진훈이가 가장 큰 득을 보는 거죠. 실제로 저는 치매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그 꽃갈 모자를 쓸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모자를 벗기거나 귀찮아서 하거나 아니면 산만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꽃갈 모자는 벗겨져요. 그래서 김진훈이 어떻게 했을까요? 벗겨지지 않도록, 생신잔치니까 벗겨지지 않도록 더 꽉 목줄을 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르신이 아니라 사진 잘 찍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줄을 더 세게 묶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탕 목걸이. 사탕 목걸이 여러분들 목에 걸어 보세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생활해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사탕 목걸이요. 결코 차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부드럽고 행복한 감정과 느낌을 주는 그런 목걸이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저도 몰랐지만 저를 위해서, 카메라에 잘 찍히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반복적인 프로그램이라도 늘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엊그제 사회복지의 날이라서 그런 어떤 다양한 행사를 혹시 기획했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은 못했지만 과거에 그런 어떤 행사를 했나요? 그럼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해마다 했다고 올해도 그냥 화려하게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왜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되뇌이고 거기서부터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이냐? 좋은 프로그램은요, 막연한 직감으로, 막연한 생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특히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이용자, 즉 사람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막연하게 진행됐다가 그것이 잘못되면 누가 상처받아요? 이용자, 클라이언트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연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이러죠. 이거는 다 제 경험담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 경험담인 거예요. 많이 바쁘다가 프로포절 제출일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저 놀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다른 일을 하다가 3일 동안 열심히 밤새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3일 동안 만든 프로그램은요, 3일만큼의 어떤 문제 해결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 고민의 흔적을 프로포절에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이용자들의 고민과 이용자들의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막연함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3일 안에 그것을 다 획득할 수 있을까? 물론 그동안 끊임없이 그 이용자에 대한 고민을 했다 그러면 그래도 수월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또 그것이 채택됨으로 인해서 나와 이용자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목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목표 설정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목표가 불명확하다입니다. 사회복지 행정과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가 불명확하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목표가 불명확하다라는 것이 오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생각과 100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각을 듣고 이걸 기획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100사람의 생각을 듣고 다수결로 하자, 49대 51이니까 50일의 생각을 목표로 설정하자, 이거 아니거든요. 목표 설정이 그렇게 수치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단 한 사람 전문가의 의견 하나를 반영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설정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그 목표를 설정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기획할 것인가,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학습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는 만남과 회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미팅. 사람들은 이 미팅을 불필요한 미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미팅 자체가 불필요한 미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그 진행 자체가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미 결정난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미팅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여러분들이 모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팅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나도 당신의 생각을 들을 어떤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있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도 나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또 수용하고 같이 나누고 조율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또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자료들을 미리 찾아오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만남과 회의가 필요하고, 다양한 관련 정보와 지식을 교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방향 설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다수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방향 설정이 동일하다 그러면 뭐예요? 모두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죠. 최소한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르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향이 약간씩 틀린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가요. 이분은 이렇게 가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가요. 처음에 생각은 얼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이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갔고,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2일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엉뚱한 곳에서 서로 다른 목표들을 바라보고 서로 달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이냐? 프로그램에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가 들어갔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회복지는 이용자의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구체적인 목적은 설정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냐, 어떤 욕구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해야 되지만, 크게는 우리가 적어도 이용자의 문제와 욕구를 충족하고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용자의 문제와 이용자의 욕구가 프로그램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 이용자는 지역 사회 자체도 이용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용자가 될 수 있고, 그 집단도 이용자가 될 수 있고, 지역사회도 이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서비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문제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딱 명확하게 A라고 정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렇게 간단한 하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굳이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양한 서비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활동이나 어떤 요소나 이용자나 어떤 목표나 이것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결을 맞춰서 돌아가듯이 유기적으로 잘 맞물릴 때에 목적이 달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용자가 궁극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목적과 목표를 지닌 서비스의 집합이다.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냐? 클라이언트 혹은 지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변화는 뭐예요? 좋은 상태로 변하잖아요. 좋은 상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욕구가 충족되는 그러한 상태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것이 결론적으로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서비스의 집합은 뭐다? 유기적으로. 이 동일한 네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도 이게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활동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따로 이루어지면 이 활동이 진행된다라고 해서 요소나 이용자나 목적 달성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교수님,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진훈이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튜버예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유튜버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어떠한 인성 발달을 위해서 김진훈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면 유튜버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해요. 사회복지사를 만났는데 이들의 번아웃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김진훈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유튜버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자존감과 뭐예요?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에요. 어르신을 만나서 인생의 마지막, 어르신 새로운 거, 다양한 거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에게 뭘 강의했냐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강의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초등학생도 유튜버를 가르치고 사회복지사, 현장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유튜버를 가르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도 가르쳤어요. 자, 나는 활동이라는 것을 했죠. 어르신들도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어르신들의 목적 달성이 됐나요? 안 됐죠. 이런 경우 현장에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죠. 사회복지사 바로 당신이 잘하는 것을 그냥 목적에 억지로 끼워 맞췄어요. 목적이라는 것은 이용자가 정말로 뭐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어떻게 여기에 접목시킬까? 달랐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이용자를 만나는 시간이요, 결국은 어떨 때 만나냐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라는 것에 어떤 직업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 역시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관 아저씨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 때 소방관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문제를 확인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뛰어들 때 우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문제를 지금 보고 있나요?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생각이 안 나면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하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선배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누가 될 수 있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뭐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뭐냐라는 거죠. 앞전에도 설명했듯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과 달리 인간 중심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안 됐을 때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지금 하고 있냐?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냐, 희망과 기쁨을 줄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의 펜 끝에서 결정난다라고 생각하셔서 정말로 신중하게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나무의 열매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분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프로그램이 어떠한 나무의 열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좋은 열매는 어떨 때 만들어지는 것이냐 라는 거죠. 좋은 열매는요, 맛있고 영양도 풍부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은 열매라고 하겠죠. 맛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양가만 높은 것도 아니고 맛도 영양도 다 갖추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게 정말 좋은 열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유기농 감귤 농사도 짓고 있는 거. 저요, 유기농 감귤 짓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농사라는 것은 그때 알았어요. 시기를 놓치면 1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이틀 3일에 거쳐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풀이 자라기 전에 예초를 하면 1시간이면 끝나는 것을 풀이 자란 뒤에 예초를 하면 이틀 3일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도 그 풀을 깔끔하게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거름을 줘야 할 때 거름을 주면 나무가 그 영양분을 먹고 성장하는데, 거름을 주지 말아야 될 때 이미 그 시기가 지났는데 거름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파리만 커진다든지 비대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환경이 좋으면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로등 밑에 있는 식물들은요, 엄청 잘 자라겠죠. 왜? 낮에도 밝은 빛이 조명을 비춰주고 저녁에도 가로등이 밝은 빛을 비춰주니 저 식물들은 24시간 풍부한 어떤 채광 속에서 잘 자라겠지. 잘 자랍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네요. 식물이라는 게 벼는 나달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식물들은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을 갖고 우리가 그죠, 수확의 기쁨도 누릴 것인데, 낮에도 좋은 환경, 밤에도 좋은 환경, 이들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라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최고의 프로그램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식물 환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좋은 열매를 만들려면 비옥한 토양, 어떤 환경이 비옥한 것인지, 충분한 햇볕과, 충분한 햇볕이라는 것은 4시간 동안 비추는 게 충분한 햇볕인지 12시간을 비춰야 충분한 햇볕인지 그 식물에 맞게 조명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가지치기 방법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감귤도 그래요. 3, 4, 5월 달에요,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나무만 자라고요, 열매는 열리지 않아요. 나무가 많이 자라니까 나무는 힘들고 거름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줬지만 가지치기 하지 않아서 열매는 오히려 더 적게 열립니다. 그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좋은 열매가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은 뭐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계획하면서 그 변화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만족해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많은 노력과 준비는 어떤 거예요? 식물의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사람 및 사회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심리 발달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엄청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옆에서 지나가다가 그거 있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난 몰랐지? 이게 이미 있다라는 사실을.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무와 좋은 나무의 열매와 프로그램을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앞전에 비유해서 설명했죠. 그러면 좋은 나무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양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토양과 같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토양이 좋으면 나무가 잘 자라나요? 아니요.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깊숙이 박혀 있어야죠. 제가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유기농을 하면 거름도 화학비료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힘들죠. 힘든데 나무가 1년, 2년, 3년 유기농 농사에 적응하다 보면 나무가 그 다음부터는 견디기 시작해요. 왜 견디는지 아세요? 화학비료를 주면요. 이 뿌리가 이만큼 자라요. 왜? 이만큼 자라도 엄청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화학비료를 주지 않으면 이 나무가 살려고요. 이 뿌리를 좀 더 깊게, 해마다 좀 더 깊게 박습니다. 얼마나 깊이로 박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건물 4층 높이까지 뿌리를 박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영양분을 인위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이 나무가 스스로 영양분을 그 많은 굵은 뿌리와 잔뿌리에서 흡수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유기농 농사죠. 그러니 어때요? 이 뿌리도 튼튼하게 해야죠. 그 뿌리가 사회복지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의 지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줄기는 뭐냐 하면 그것들이 전달되어지는 통로죠. 영양분이 전달되어지는 통로잖아요. 어떤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줄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행정론이라는 것이 그 정책과 제도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통로를 행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튼튼해야 되겠죠.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어떤 대상자의 특성,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정신보건, 여성복지, 다양한 영역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대상자의 특징들을 이해할 때 결국 어때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노력하는데 누가?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정책이나 행정, 법을 만들기 위해서, 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또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획한 프로그램과. 그래서 이 두 개가 맞물리면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맛있는 귤.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 그죠? 맛있는 귤이 맺혀지는 거죠. 자, 프로그램이 이 맛있는 귤하고 같은 거래요. 그러면 이 귤로 인해서 결국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맞아요. 이용자예요. 이용자. 이용자가 얘기하잖아요. 따봉!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와 프로포절은 무엇냐라는 거죠. 사회복지 현장은요, 외부 자원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원을 그 기관 내에서 내부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춘 사회복지 기관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프로그램은
전부 다 외부에서 어떤 펀드를 따오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그것을 따와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충당 못해요. 그러니 누군가가 예산을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때 누구한테 우리가 보통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죠? 네, 공동모금회나 어떤 삼성이나 현대나 LG 이러한 재단법인 등에 우리가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짰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로만 가서 제안을 하면 상대방이 그렇구나, 이거 아주 신뢰 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요즘은 계약 시대입니다. 서면을 들고 가야 되겠죠. 그때 들고 가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서류가 무엇이다? 프로포절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제안서, 사업 제안서가 동의어로 프로포절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이런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랑을 고백받는 것, 고백하는 것을 프로포즈라고 얘기하죠. 프로포즈. 프로포즈는 영어로 뭐예요?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프로포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프로포절, 마찬가지 제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제안하는 것은 프로포즈이고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프로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을 들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돼요. 누구한테? 그 어떤 예산을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가는 그 프로그램이 결국은 무엇이다? 프로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본 지식이 풍부해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뭐예요? 문서로 잘 작성해야 이것이 좋은 사업 제안서가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어떠한 사업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공동모금회나 재단은 나의 입이 아니라 내가 들고 간 이 제안서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기획력과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표현하는 표현력까지 합치면 그것이 프로포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현장에서 이미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처럼 신자유주의와 함께 복지 예산이 삭감합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1973년 오일 쇼크가 발생하는 이 사이까지는 복지국가 시대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갖고 복지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결국 정부는 손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인 신자유주의에 직면하면서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복지 예산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복지 예산을 줄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증명해라.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증명해라. 그리고 너희가 이 돈을 받아가면 책임성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과 효과성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이게 과연 좋은 점수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기획하는 과정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자원의 외부 의존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후원자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원자 개발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포절을 해서 프로포절이 선정이 되는 것도 그 후원금 이상의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해서 그것을 받아오면 돼요. 따내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따오는데 얼마 따와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따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원자 개발한 것보다 오히려 더 풍부한 사업비를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라는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용자의 문제와 욕구가 충족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기획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 제안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을 잘해서 프로포절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왜? 내부적인 돈은 없으니까.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탈락이 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냐 진행하지 못하냐는 결국은 이용자의 문제와 욕구를 충족하고 해결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시금 결정이 되는 거죠. 그뿐인가? 기관과 개인의 전문성과 외부적인 평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대학에서 프로포절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뭐 이래요. 교수님, 저 프로포절 이번에 어디에 냈는데 됐는데요? 그렇게 연락 와준 제자들은 참 고마운 제자죠. 제가 한 건 없어요. 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정말로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죠. 아마 그 마인드가 심사하는 심사자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예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회복지사를 보고 저 기관은 엄청난 프로그램을 진행해. 그랬을 때 지역사회가 그 기관을 보는 눈은 조금은 다르겠죠. 그래서 기관과 사회복지사 한 사람을 우리가 놓고 얘기할 때도 이 프로포절이 상당히 중요한 심사 기준의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이 신자유주의와 맞물리면서 효율성과 효과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투명성까지 더해지면서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평가 때에 많은 평가 점수가 반영이 되는 것이 뭐냐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이용을 했느냐, 그들이 얼마나 만족했느냐, 그들이 얼마나 문제가 해결됐느냐, 이런 것이 평가 점수에도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면 프로그램도 시행할 수가 있고 욕구도 충족할 수가 있고 나의 평판과 기관의 평판도 좋게 만들 수가 있고 평가 점수까지도 좋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책과 사업과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동일한 개념이냐라는 거죠.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는 혼용되어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데요 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밑반찬 서비스가 맞아요? 우리 밑반찬 사업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밑반찬 프로그램이 맞아요? 이러니 뚜악하죠. 정말 보니까 어떤 기관은 밑반찬 서비스 한다 그러고 어떤 기관은 밑반찬 사업이라고 그러고 어떤 기관은 밑반찬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대략 난감하시죠?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약간은 구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반찬 사업이 오를까요? 프로그램이 오를까요? 서비스가 오를까요? 정답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본다 그러면 정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겠죠. 어떤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 의해서 사전에 결정된 방침, 사전에 결정된 어떤 프로그램, 이것이 뭐예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은 뭐예요? 우리가 사업이라고, 영어로는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많이 쓰죠. 영리라는 것은 적어도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돈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업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프로그램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이 프로그램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지닌 서비스의 집합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는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예요. 자, 그런데 이 서비스의 집합이 프로그램이래.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면 위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어떠한 사업, 그죠? 어떠한 사업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공동모금에서 테마 어떤 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공동모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어떤 사업 위주로 신청하세요 라고 할 때 그때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돈의 지출과 맞물리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모금에 제출하는 것은 프로그램이죠. 왜? 그 안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으니까요. 이 프로포절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안에 하나의 서비스가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기는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 사업과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공통점을 봤더니 어떤 목적이 있어요. 전부 다. 하다못해 이윤 추구라는 목적까지도 나름대로의 목적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목적을 위한 어떤 활동의 집합체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을 볼까요? 차이점은 기획의 주체, 목적 또는 대상. 목적은 있지만 그 목적의 어떤 주체나 대상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면 서비스는 앞으로 이런 개념으로 조금 갔으면 어떨까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 직접적으로. 즉, 클라이언트와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직접적인 활동들은 서비스라고 이름을 하고요. 그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총무팀에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있죠. 그것은 사업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정책은 제일 중요한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책도 결국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안에 우리 민간 프로그램도 있고 정책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계를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기억하시면서 사업이 맞냐, 프로그램이 맞냐, 서비스가 맞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역량에 필요한 개발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간단하게 어떤 준비 단계, 그리고 실행 단계, 평가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있겠죠.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얘기가 되어질 테니까요.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요, 기획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획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기획과 계획이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같지 않은 의미인지, 같지 않다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단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는 이론과 전략들을 명확히 제시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거,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사회복지 현장을 통해서 다양한 이론을 통해서 배운 걸 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매슬로의 5단계 그냥 이론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에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왜? 대상자의,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함에 있어 정말 중요하거든요. 브래드쇼의 욕구,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러한 것들을 이 안에, 프로그램 안에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접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기술이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위해서 프로그램 관련 이론들을 적용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고요. 프로그램 기획에 필요한 선행 연구를 탐색합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셔야 돼요. 저는 어디에서 찾냐면, 저는요, 외부에서요, 다양한 어떤 토론 자료도 나가고, 아니면, 자문으로도 나가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논문을 먼저 살펴봅니다. 왜? 검색창에서 검색될 수 있는 거는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논문 검색은 상당히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논문 검색을 해요. 그 논문들을 10편, 20편 훑어보면서 그 안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을 메모해서 자문도 하고요. 토론으로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선행 연구를 탐색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선행 연구 결과를 읽고 정리하는 능력, 논리 모델을 이용하고 적용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도 문제 상황을 분석, 욕구.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배가 아파서 왔어야 했는데 맹장이 아닌데 장염인데 맹장 수술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수립할 것이냐. 옆집에 할머니가 식사를 못 하세요. 그럼 밑반찬 서비스를 갖다 주는 게 가장 좋은 목표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논리와 전략 등을 도식화할 수 있어야 되고, 전략적 활동을 구성하는 능력과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홍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획에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많은 후원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이러한 기술도 더불어서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수행에 적절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 기본적인 예산안을 짤 줄 아셔야 되고요. 제안서를 타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학생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발표하는 능력까지. 자, 평가 단계 정말로 마무리합니다. 각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어떤 수치화할 수도 있고요. 그죠?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는 능력, 평가,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이 만족도를 어떻게 계측할 것인가,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를 짜는 것, 아니면 그 틀을 잘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개별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평가하는 능력,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능력, 질적 방법을 전부 다 방법적인 얘기들이죠.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과정평가, 잘 진행이 되었느냐라는 과정평가와 평가 척도의 선정, 활용, 그렇죠? 이것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릴 것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지표, 목표가, 평가 도구, 평가 방법을 선정, 제시하는 능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한마디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자가 되려고 그러면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생각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되어진 것만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마시라는 거죠. 보지 못한 것도 보는 노력,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도 생각하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은 빛을 발하고 이용자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데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